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930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전화통화를 하고 예민한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의 우호적 분위기와는 달리 한켠에서는 미국 주도로 중국의 히토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각국 장관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 첫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 두 정상은 각종 글로벌 현안 등을 두루 논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이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는 문제 등을 논의한 사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중국의 주요 에너지 도입처 중 하나인 베네수엘라가 미국 수출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중국에 미국산 수입을 전격 제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자 시 주석은 타이완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트럼프에게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는 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타이완 문제 관련 우려를 중시한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중 관계를 강조한 미중 정상의 우호적 대화 분위기와 달리 워싱턴에서는 사실상 중국의 히토류 독점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Our goal is to have a global market that's secure, a global supply that's enduring and is available to everyone, every nation at an affordable price. 그러나 중국은 모든 국가가 시장 경제 원칙과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며 중국을 배제한 이번 회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在维护关键矿产全球产供链稳定与安全的问题上，中方的立场没有变化。各方都有责任为此发挥建设性的作用。 미국 주도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국과 일본, 인도 등 50여 개국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도 만나 관세 재인상 철회를 위한 교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은 특히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한미 정상 간 합의 이행과 함께 양국 원자력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미국의 관세제 인상 압박 속에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한 달 안에 결론을 내기로 여야가 모처럼 만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으름장에 여야가 모처럼 손을 잡았습니다. 특위를 구성해 대미투자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하나, 가칭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관련된 여러 상임위 소속 여야위원 16명이 모여 오는 9일부터 한 달간 특별법을 심사해 합의 처리한다. 지난해 말부터 발의된 여러 건의 특별법 달러 500조 원 이상의 대미투자기금을 운용할 공사를 만들고 국회가 이를 감시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간 특별법 대신 합의 비준을 요구하던 야당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관세율 인상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국익 차원에서의 야당의 판단이다.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발목 잡기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간 비준을 요구한 게 구체적 합의 내용과 예산을 따지겠다는 것이었던 만큼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특위는 설 연휴 전 관련 대정부 현안 질의를 조율 중입니다. 국회를 찾은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특별법을 처리한다고 관세 재인상이 바로 철회되는 건 아니고 미국과의 협상이 쉽지 않다는 분위기를 설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10개 기업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앞으로 5년간 지방에 270조 원을 투자하고 올해 약 5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주요 10개 기업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이재명 대통령. 어디 해외 갈 걸 취소하고 오셨다면서요? 아예 당연히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조금씩 숨통을 틔우고 있다며 성장의 과실이 더 넓게 퍼지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경제는 생태계라고 하는데 풀밭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토끼도 있고
그래야 호랑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이를 위해 청년 고용 확대와 창업 지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기업들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지방의 새로운 발전의 중심축을 만들기로 하고 거기에 집중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 측에서도 보조를 맞춰주시면 어떨까. 경제계는 적극적인 투자로 화답했습니다. 우선 주요 10개 그룹이 5년간 약 270조 원을 지방에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반도체 설비 증설, 배터리 생산 설비와 R&D 역량 확장 등 첨단 전략 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신규 채용도 5만 1,000여 명 규모로 추진하는데 이 중 66%는 신입으로 뽑습니다.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독려하면서 재정 배분 등에 있어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을 더 우대하는 가중 지원 제도를 아예 법제화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청와대 참모들 중에 다주택자가 적지 않았는데요. 일부 참모들이 하나둘 주택 처분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딱히 지침을 내린 건 아니지만 스스로 판단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청와대 일부 참모들이 다주택 처분에 나섰습니다. 대변인과 춘추관장에 이어 수석 비서관급 참모들도 추가로 부동산 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모진 중에서 몇 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매물도 내놓고 그러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팔라, 팔지 말라 얘기하진 않지만 알아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부터 다주택을 해소하란 일각의 비판에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어요.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이 참모진의 다주택 처분 문제를 스스로 고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고위공직자든 일반 국민이든 자발적으로 다주택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해내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국무위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네 채의 주택을 보유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두 채를 팔기 위해 내놨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상급지로 옮겨가려는 최근 부동산 동향에 대해 경고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못 박으면서 일부 급매물이 나오는 가운데 수요자들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움직이며 서울 부동산 시장이 갈아타기 장세가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도 토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닮은 꼴로 불리는 이번 사건 항소를 검찰이 포기하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내부 정보를 민간에 넘겨 특혜를 줬다는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지난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 대해 1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어제 오후 검찰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비밀을 이용해 사업자 지위를 취득한 건 맞지만 이것이 배당이익으로 직결되지 않아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건 어렵다고 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피고인과 범행 구조가 비슷해 닮은 꼴로 불리는 대장동 사건의 1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어 항소 제기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당시엔 대검 지휘부가 수사팀 의견을 묵살했다는 의혹에 검찰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일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민간업자들은 모두 무죄가 확정되고 추징 보전된 재산의 동결도 모두 풀릴 걸로 보입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중 위례 사건 관련 혐의 역시 모두 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검찰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KBS 뉴스 민희슬입니다. 어제 충남 서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노점에서 장사를 하던 70대 자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반복되는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은영 기자입니다. 왕복 4차로 도로에서 SUV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후진합니다. 급기야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향합니다. 차량은 노점상을 먼저 덮친 뒤 그대로 후진하면서 약국 내부까지 돌진했습니다. 조제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큰 소리와 함께 이렇게 쾅 하고 차가 밀고 들어왔어요. 이 사고로 노점에서 채소를 팔던 70대 여성이 숨졌고 이 여성의 장사를 도우러 나왔던 70대 동생도 크게 다쳤습니다. 원래는 이제 아주머니 혼자 이제 계속 하셨는데 이제 대목 때는 아직 그 자매분들이 나오셔서 도와주시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 나오셨어요.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70대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건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운전자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르신들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아마 착각하지 않았나. 앞서 지난달 서울 종강역 앞 도로에서는 70대 택시기사가 낸 추돌 사고로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가 하면 충남 공주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초등학생 등 4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5년간 고령 운전자 사고는 해마다 늘어 2024년에만 4만 2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고령 운전자의 잦은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반납률이 낮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보급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은영입니다. 당초 튀르키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회담이 6일 오만에서 열립니다. 불발 위기 끝에 성사된 회담인데 긴장 완화에 첫 발을 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바스 아그라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 6일 금요일 오전 10시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미국과 핵회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원래 양측이 합의한 회담 장소는 튀르키예 이스탄불. 하지만 이란은 회담을 이틀 앞두고 오만에서 다른 중동 국가는 배제한 채 미국과 1대1로 회담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튀르키예 등 중재국들이 테이블에 올려놓은 탄도미사일 억제 문제 등은 아예 논의 대상이 아니고 미국과 핵 문제만 논의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미국은 이 같은 이란의 요구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며 거부했고 회담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여러 중동 지도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협상 좌초 위협을 실행하지 말라고 긴급히 로비했고 결국 회담은 다시 성사됐습니다. 백악관은 양국의 회담 성공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지만 중동 지역 동맹국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회담 계획 변경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We prefer to meet and talk. I'm not sure you can reach a deal with these guys, but we're going to try to find out. We don't see there's any harm in trying to figure out there's something that can be done.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도 여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를 향해 아주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을 포함한 군함 12척을 중동 해역에 집결시켰습니다. 요르단 미군 기지에선 최소 12대의 F-15 전투기가 대기 중인 모습이 위성 사진으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경찰이 공천원금 1억 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쯤 서울 용산의 한 호텔 카페에서 김 전 시 의원으로부터 금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뇌물죄의 구속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같이 법률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4흘 만에 하락 중입니다. 코스피는 2% 가까이 내리며 5,300선을 내줬고 코스닥 시장도 1% 넘게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94.35포인트 하락한 5,276.75에 코스닥은 13.82포인트 밀린 1,135.6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AI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투심이 약화되며 나스닥 지수는 1.5%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동반 하락 속에 셀트리온은 역대 최대 실적 발표에 52주 신고가를 경신 중이고 호실적과 증권가 호평 등으로 APR, 한온시스템, 이마트와 카카오뱅크 강세입니다. 반면 우주항공과 반도체, 로봇주, GS 리테일과 롯데케미칼은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파두 급등을, 파마리서치는 하락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61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에서 최근에는 멧돼지까지 도심에 나타나며 또 다른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택가를 어슬렁거리는 멧돼지떼. 차량이 달리는 도로에도 갑자기 출몰합니다. 이 같은 출몰로 지난해 11월 니가타시에서는 3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멧돼지 생태를 연구하는 효고현립대학의 구리야마 교수는 2011년에 비해 2023년에는 멧돼지 출몰 횟수는 물론 출몰 지역까지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현상은 일본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지 인근의 경작을 포기한 농지가 늘면서 멧돼지들이 먹이를 찾아 산에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멧돼지는 사냥 면허가 있어야 포획할 수 있지만 최근 면허 취득자는 늘어난 반면 실전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베테랑 사냥꾼들이 신규 사냥꾼들과 함께 멧돼지 출몰 지역을 돌며 덫 설치 방법 등 퇴치 요령을 전수하는 현장 교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무음객실의 인기로 무음객실이 딸린 고속열차와 준고속열차를 올해부터 8,000대로 증편합니다. 무음객실 출입구와 좌석에 써놓은 고요할 정자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조용한 객실이란 뜻의 정음열차, 객실의 열차 방송 음량을 40%로 줄였고 객실 안 소음은 65데시벨로 일상 대화 수준의 소음입니다. 静音车厢并非完全无声，而是将噪声控制在不影响他人范围内。 이곳에서는 전화기는 무음이나 진동 모드로 설정해야 하고 전화를 걸거나 서로 이야기를 할 때는 객실을 벗어나야 합니다. 从硬件层面来说，动车组列车本身采用优质的隔音材料和密封性能更好的车窗，可有效阻隔外部产生的机械噪声和空气噪声。 승객은 조용한 객실을 위한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객실 안에서는 음식도 팔지 않고 식당 칸 안내 방송도 하지 않습니다. 서로 배려하는 쾌적하고 조용한 객실은 지난 2020년 시험 운행을 시작해 지속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 한 식당의 쿠킹 클래스 현장. 앞치마를 두른 고객들이 강사의 설명에 따라 정성스레 요리를 하고 장식도 올립니다. 식당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는 대신 직접 만드는 체험을 곁들인 것인데요. Mình ở đây mình cũng được chụp hình giống như là chụp hình Tết, rồi lại mình được làm bánh nữa. Chứ nếu mà mình đi chụp hình Tết chỗ khác thì không có được cái trải nghiệm đó. Nên là em thấy nó hợp lý. 최근 고물가 속에 베트남 소비자 10명 가운데 4명이 외식비를 줄이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감성적 가치와 특별한 경험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심리 변화에 맞춰 외식업계도 체험형 서비스로 새로운 생존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Có khách trẻ nè, rồi khách gia đình và khách nước ngoài cũng có nữa. Dịp cận Tết thì nhu cầu của khách tăng rõ rệt luôn và khách tăng lên khoảng. 식당들은 자신들의 대표 메뉴나 음력설을 앞두고 전통 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서비스를 통해 실제로 20-30% 정도의 매출 인상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외식 비중이 높았던 베트남에서 이런 소비 심리 변화가 외식 업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를 대표하는 명소 트레비 분수. 바로크 예술의 걸작으로 꼽히는 이곳은 동전을 던지면 다시 로마를 찾게 된다는 전설로도 유명해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트레비 분수를 가까이에서 보려면 비용을 내야 합니다. 로마시는 이번 달부터 트레비 분수의 근접 관람구역에 2유로 관람요금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분수 앞 계단을 내려가 물가 가까이에서 보는 관람객만 대상이고 광장을 둘러싼 주변 공간은 기존처럼 무료로 개방됩니다. 과잉 관광으로 인한 혼잡을 줄이고 분수 유지보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로마 시민과 장애인, 6살 미만 어린이는 요금이 면제됩니다. 관광객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There's less people here, so I think that's good because if not, there's a lot of people and you can take the pictures and you can stay like time and enjoy. Sta proprio fuori dal mondo. Non la condivido e non l'accetto. 로마시 당국에 따르면 트레비 분수에는 최근 1년간 1,000만 명 이상이 다녀갔는데요. 이번 유료화 조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첫날 회담 후 우크라이나는 협상이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는데 러시아는 협상 중에도 공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다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3자 회담이 현지 시각 4일 이틀간의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입니다. 이번 회담을 맡은 미국 측 대표 위트코프 특사와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가 참석했습니다. 협상의 주된 의제는 군사 이슈로 전해졌으며 약 5시간이었습니다. 마무리한 후 우크라이나는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평가하며 구체적인 해결책에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양측은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철수와 영토 포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선을 동결하고 비무장지대를 만들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종전 후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기 위한 미국 주도의 안전보장 체계를 러시아가 받아들일지도 난제입니다. Є багато нюансів про те, як гіпотетично може відбуватися закінчення війни, в якому Україна зацікавлена. 이날 회담이 시작된 직후에도 러시아의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한 시장을 집속탄으로 공격해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Пок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решение киевским режимом не принято, специально 회담은 내일 하루 더 이어지지만 러시아가 협상 중에도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쿠팡이 6년 전 숨진 노동자 고 장덕준 씨의 과로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건강검진 기록을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원 검진 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라서 정해진 목적 외에 활용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10월 숨진 쿠팡 대구물류센터 노동자 장덕준 씨. 유족은 장 씨가 과로로 숨졌다며 쿠팡에서 일한 1년 새 체중이 15kg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이게 고인이 입사 직후하고 마지막 입은 청바지입니다. 몸무게가 75에서 60kg로 15kg나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쿠팡은 유족 주장을 반박할 근거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사고 발생 한 달 뒤 한 쿠팡 홍보팀 간부가 고인이 일했던 쿠팡 CFS 측에 보낸 이메일입니다. 물류센터 직원들의 체중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검진 기록을 활용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하루 뒤 답장이 도착합니다. 고인과 같은 곳에서 일한 직원들의 2년치 검진 내역을 검진기관에서 받아 체중과 비만도의 변화를 확인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2명을 제외하곤 체중이 늘었다며 분석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민감한 건강 관련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한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건강검진 자료는 애초에 직원 복지나 법정 의무 이행 목적으로 수집, 보유되었을 것인데 이를 유족 측 주장 반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수집 목적 범위 내 이용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쿠팡 측은 뒤늦게 위법성을 파악하고 다음날 자료를 폐기하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쿠팡의 직원 개인정보 활용은 몇 년 뒤 반복됩니다. 2023년 장덕준 씨 유족이 소송을 제기하자 이번엔 물류센터 직원 80명의 체중 변화 자료를 확보해 유족 주장을 반박하는 데 사용한 겁니다. 쿠팡 측은 당국의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이 최근 들어 도심에서 종종 목격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단계를 벗어날 만큼 개체수가 늘어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지만 아직 속단하긴 이른 상태라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강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일 만큼 맑은 하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 한 쌍이 수초를 헤집으며 유유히 물살을 가릅니다. 물 위로 머리를 내밀었다 잠기기를 반복하며 활발히 먹이 활동도 이어갑니다. 행운이 나한테 찾아오는 것처럼 그런 기분이었어요. 운동하러 올 때마다 지켜서서 보게 되죠. 얘네들이 나올까? 수달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발자국입니다. 수달은 이렇게 수질 좋은 하천이나 인적이 드문 곳을 선호하는데요. 최근에는 도심 공원이나 하천 등에서도 잇따라 목격되고 있습니다. 경북 봉화와 대전, 세종 조사에서는 600여 건의 서식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현황 파악이랑 그리고 이제 최소 개체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 개체군의 규모. 국가유산청은 수달 등 천연기념물을 대상으로 전국 규모의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오늘은 포근한 대신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질이 좋지 않겠고요. 특히 늦은 오후부터는 스모그가 날아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의 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3월 초 정도의 초봄 날씨 같겠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겨울이 막바지 심수를 부리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내일은 영하 8도, 모레 토요일과 일요일은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부산과 울산, 동해안을 따라 건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은 전국의 해안과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대구와 부산은 14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등산이나 야외 활동 시 먹다 남은 음식을 함부로 버리거나 야생동물에게 주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야생동물 폐사체 발견 시 가까운 시군의 환경부서나 국립환경과학원에 신고하세요. 구제역, 고병원성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발생국을 확인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여행을 자제하세요. 해외에서 구입한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 우편을 통해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가축 전염병 발생국에서 귀국 시 공항 내 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귀국 후 5일 동안은 축산시설 출입을 자제하세요. 가축 전염병 모두 함께 예방할 수 있습니다.